자, 이번 시간에는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 빈곤에 대해서 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빈곤의 종류는 절대적 빈곤과 그리고 상대적 빈곤 또는 주관적 빈곤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종래는 절대적 빈곤이나 정책적 빈곤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급여의 종류별로 빈곤 후 기준이 다른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절대적 빈곤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런던시 빈곤조사를 이끌었던 부스라든지 요크시 빈곤조사를 통해서 빈곤선 개념을 만들었던 라운트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찰스 부스 나와 있죠. 찰스 부스. 자, 먼저 절대적 빈곤이란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소득이 결여된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찰스 부스는 1889년에 런던시 빈곤조사, 세계 최초의 사회조사를 통해서 런던시 빈곤조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 빈곤선이란 개념을 제안은 했지만 명확한 정의는 하지 못하고 빈곤선이란 개념을 이렇게 빈곤선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나와 있처럼 세계 최초의 사회조사를 통해서 런던시 빈곤조사를 했다. 그리고 빈곤선을 제안했으나 개념을 정의하지는 못했다. 이런 정도 보시고, 빈곤의 원인을 부스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이 니은번에 보시면 빈곤이란 개인적 과실이 아니라, 빈곤은 부스는 런던시 빈곤조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빈곤의 책임은 사회적 실패의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던 것이 바로 거기도 줄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조사, 다음에 둘째 줄 런던시 빈곤조사, 오른쪽 페이지에 소위 빈곤을 사회적 실패의 결론으로, 사회적 실패의 결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넷째 빈곤선을 제안했다. 그런 정도. 다음에 라운트리는 요크시 빈곤조사를 통해서 질문지법을 이용해서 빈곤조사의 결과로 빈곤선의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빈곤을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는데, 1차 빈곤이란 전 가족의 소득을 육체 최소한의 저희 생물학 저기에 보면은 전 가족의 소득을 육체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쓰는데도 부족한, 말하자면 굶어 죽지 않는데 쓰는데도 부족한 정도를 1차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고, 2차 빈곤은 다른 데로 쓰지 않는, 다른 용도로 쓰지만 않는다면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육체 능력을 유지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다른 데로 쓰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을 2차 빈곤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1차 빈곤,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을 바로 1차 빈곤.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 이 말은 육체적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부족한, 맞으면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이런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초 생활품인 음식, 연료, 거처. 여기 보면 의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피복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의식주에서 연료와 거철은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의식주를 구집할 능력도 안 되는 것을 최저 빈곤, 1차 빈곤이라고 그랬고, 다른 데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차 빈곤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 되겠는데, 상대적 빈곤이란 일정 사회에 있어서 하위 계층의 소득과 비교적 상위 계층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빈곤의 개념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사이의 평균 소득 수준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라는 개념이 상대적 빈곤이 되겠고, 그 외에도 주관적 빈곤, 신빈곤이 있습니다. 신빈곤은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종래에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을 5가지만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개가 새로이 신설되어서 3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출산, 양육, 빈곤, 이렇게 3개가 들어와서 8개의 비사회적 위험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중에 새로이 들어온 출산, 양육, 빈곤을 우리는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새로이 들어온 이 빈곤은 옛날의 구빈곤과는 다른 신빈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빈곤은 뭘까?
옛날의 빈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야말로 어떤 취업할 직장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꿈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어요. 옛날 빈곤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빈곤은 다 있어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만약에 실업자 있다면 취업할 직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어요. 내가 잘 산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내가 내 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내 집인가? 소위 아파트 대출금은 언제 갚을 것인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걸 갖는데 들였던 학자금 대출을 언제나 갚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자식은 가르쳐야 되는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교육의 모든 생활비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도 넉넉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도 없어져 버린 에듀큐어 또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이런 신빈곤이 있거든요. 여기 보겠습니다. 신빈곤이란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등장한 신조어로 기초수급자와 같은 최하위 빈곤층이 아닌 바로 윗단계의 생활 수준에 속함으로써 사회적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최하위 빈곤층이 아니니까 사회적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바로 윗단계의 생활 수준에 있으면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층을 신빈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재보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적 노동의 유형화로 인해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 가구주, 청년 실업자, 조기 퇴직자 등의 삶을 보통 이렇게 신빈곤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뱅커, 은행에 있다가 많은 나온 분들이 있는데 은행에 있던 사람들은 퇴직금도 많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노후에 보낼 걸로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쪼들려 삽니다. 물론 중간 정산을 해서 집도 사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 많은 투기가 아닌 투자 이익을 통해서 재미를 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착실한 직장인으로서 은행 지점장을 지냈거나 이렇게 나는 많은 분들이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계속 쪼달리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하물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걸로 볼 적에 바로 이 조기 퇴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실과 유형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신빈곤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빈곤 측정이 나와 있죠. 빈곤 특정. 빈곤 측정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빈곤 측정에는 여러분들은 4가지를 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빈곤 측정을 보겠어요. 빈곤 특정과 불평등도 측정 2개를 봐야 되는데 빈곤 측정. 첫 번째 빈곤 측정 그러면 이건 최저생계비 측정이라고 설명하는데 최저생계비 측정이 있죠. 최저생계비 측정을 통해서 그에 미달하면 빈곤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빈곤 측정, 최저생계비 측정. 여기는 절대적. 자, 왼쪽 페이지 보시면 거기 절대적 빈곤 계측이 있죠. 절대적 빈곤 계측. 빈곤 측정, 계측이라고 적었습니다. 절대적 빈곤 계측에는 실태생계비 방식. 이 실태생계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직접 개별 방문조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방식이 실태생계비 방식인데 우린 이건 자선조직협회에서 우회 방문원들이 이끌었던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계 실태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현실적 최저생계비나 현실적 빈곤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실태생계비 방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전물량 방식. 전물량 방식이라는 것은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의 비용의 합을 통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바로 전물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최저한의 삶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물품을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켓 바스킷이라고 합니다. 마켓 바스킷.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린 바로 어쨌든 간에 기초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필수품의 비용이나 단가를 더해서 최저 생계비로 산출하는 방식이 전물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켓 바스켓 방식, 마켓 바스켓 방식 또는 이 기초생활 필수 목록을 우리는 바로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1차 빈곤, 2차 빈곤을 개념을 그 전에 했던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바로 마켓 바스켓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은 기초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기초생활 식료품 목록, 식료품 목록, 기초생활 식료품 목록의 비용의 합을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 굶어 죽지 않는 데 필요한 음식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음식물 비를 더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엥겔 방식, 엥겔 방식.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오샨시키 방식, 오샨시키 방식.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물량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반물량 방식은 유엔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물량 방식, 예산 기준 방식이라고 하는데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마켓 바스켓을 장식하고 그 지출 비용의 합을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라운트리 방식, 마켓 바스켓 방식이라고 한다. 반물량 방식 바로 보면 음식 물량 방식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최소한의 식료품 목록과 엥겔 개수의 역수를 곱해서 산출한다고 해서 뭐 공식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음식물 비만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바로 이 나오는 반물량 방식, 엥겔 방식 또는 오샨시키 방식이라고 해서 거기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전물량 방식에다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반물량 방식은 이것은 유엔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여기 전물량 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다는 우리나라는 전물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대적 계측, 다음에 상대적 빈곤 계측 방식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만 가지고 가계 지출 방식, 가계 지출 방식. 또 그런가 하면은 상대 빈곤 방식에서 순수 상대 빈곤 방식과 쓰겠습니다. 순수 상대 빈곤 방식 그리고 쿼시 유사 상대 빈곤 방식 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으면서 거기 오면 준, 유사 이렇게 설명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지출 방식을 보면 전체 인구의 가계지출 평균치에 의해서 전체 인구의 가계지출 평균치에 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계지출액이 평균치에 미달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빈곤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계지출 방식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디귿번에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 가계지출 방식은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평균 가계소득의 40% 이하의 가계지출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것은 빈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가계지출 평균치를 산정하고 그거의 일정 비율 이하를 빈곤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계지출 방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순수 상대 빈곤 방식, 전체 사회의 소득 순위를 계층대로 나열한 후 하위의 일정 비율을 빈곤으로 이렇게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은 순수 상대 빈곤 방식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으면 빈곤선에 해당되는 소득액은 높아지고, 그죠? 반대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으면 빈곤선의 액수는 낮아지게 된다. 자, 그 문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유사상대빈곤 방식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니은번에 전체 사회의 평균소득, 여긴 전체 사회의 기준중위소득, 여기 가순수 상대빈곤 방식은 일정 비율, 전체 순위의 일정 비율 이하를 빈곤으로 보는 방식이니까 차례대로 소득을 가계별로 쭉 나눠 놓은 다음에 일정 비율 이하를 빈곤으로 보는 방식이 바로 이제 여기 순수 상대빈곤인데 비해서, 여기는 유사 상대빈곤 방식은 전체 가계의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빈곤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사 상대빈곤 방식이 되겠어요. 니은번 보시죠. 전체 사회의 평균소득 또는 전체 사회의 중위소득의 일정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본다. 타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극빈층은 평균소득의 50, 빈곤층은 평균소득의 80% 이하라고 했고, 세계은행은 개발고당국은 3분의 1,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2분의 1 이하를 빈곤으로 봤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바로 유사 상대빈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빈곤은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빈곤으로 봅니다.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관련된 이런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기준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빈곤으로 봅니다.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는 빈곤으로 보는 것처럼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이나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 우리는 기준중위소득을 쓰지 않습니까?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빈곤으로 보는 방식이 유사 상대빈곤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거기에 참조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왜 안 나올까?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만들어진 주거급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유사 상대빈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긴 지우죠.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보면 주관적 빈곤 방식이 나와 있는데, 주관적 빈곤 방식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라이덴 방식이 있고 여론 합의 방식, 라이덴 방식이 있고, 그리고 여론이나 또는 합의를 이용한 여론 합의 방식. 주관적으로서는 나는 가난했어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 분위기에서 아니야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 빈곤 계측 방식에는 나이덴 방식과 또 여론 합의 방식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절대적 빈곤 방식에서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이 출제 비중이 높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불평등도 측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도 측정. 거기 보시면 자, 불평등도 측정이라고 설명을 하면 불평등도 측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렌츠 곡선입니다. 노렌츠 곡선은 기본 전제가 전 구성원의
소득은 동일하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전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똑같다 라고 이렇게 전제하는 겁니다. 동일하다라고 보면서 인구 누적 비율에 대한 인구 누적 비율에 대한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도출한 겁니다. 인구 누적 비율 대비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사각형의 그림을 그려놓고 정사각형의 그림을 그려놓고 흉에는 여기에 보면 인구 0에서 인구 누적 비율 100까지 설명하고 다음에 종에는 소득 누적 비율을 이렇게 그려보면 인구 10%가 인구 10% 누적이 소득 10%라면 인구 20%의 누적 비율이 소득 20%의 누적 비율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대각선을 이루는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대각선을 이루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45도를 이루는. 이것은 완전 평등선이죠. 완전 평등선입니다. 완전 평등선. 그렇기 때문에 인구 10%는 전체 소득의 10%를 차지하고 인구 25%는 전체 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인구 70%는 전체 소득 누적의 70%를 차지한다면 완벽한 평등사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것은 정사각형에서 45도를 보여주는 직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완전 평등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하면 불평등할수록 바로 불평등하면 불평등할수록 이것은 아래로 이렇게 처져갈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불평등 면적이라고 합니다. 불평등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와 B 이렇게 수치를 한다면 이것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2번 여기는 진위 개수가 되겠어요. 진위 개수가 됩니다. 진위 개수는 노렌츠 곡선의 수치화를 말합니다. 노렌츠 곡선을 수치로 바꿔놓은 것인데 이것은 노렌츠 곡선은 결국에 진위 개수라고 하는 것은 노렌츠 곡선의 삼각형 0, A, B 분의 처진 면적의 이것으로 계산하는 걸로써 범위는 0에서 1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면적이 완전 평등상 결론은 양자 모두 결론은 크면 클수록 노렌츠 곡선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또 진위 개수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평등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그래서 노렌츠 곡선이나 진위 개수는 크면 클수록 또는 진위 개수의 범위 0에서 1로 되어 있을 때 1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5분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한 후 5등분하고 상위 20% 소득 누적액을
하위 20% 소득 누적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5분위 개수가 되겠어요. 5분위 개수라고 하는 것은 범위는, 자,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계산이라고 설명할 적에 5분위 개수라고 하는 것은 5분위 개수. 5분위는 결국에 계산은 그러지 않습니까? 상위 20% 누적 금액을 하위 20% 누적 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 20%가 가진 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하위 20%의 다 합친 금액과 똑같다면 범위는 똑같다면 1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평등이지. 상위 20%의 소득 누적액이 100이고 하위 20%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 0분의 거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겠네요.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5분위 분배율 내 범위는 1에서 무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불평등하다. 크면 클수록 진위 개수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5분위 개수는 무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렌츠 곡선 진위 개수, 5분위 개수는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단서를 갑니다. 그런데 10분위 개수는 역시 전체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한 후 10등분하고 그리고 하위 40% 소득 누적액을 상위 20% 누적액으로 나눈 값으로 불평등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위는 하위 40% 소득 누적을 상위 20% 소득 누적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나눈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40% 분자에는 하위 40%의 소득 누적액이 상위 20% 소득 누적액의 2배가 된다면 이것은 완전 평등일 건데 2배가 된다면 당연히 범위는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위 40%의 소득 누적액을 다 합쳐도 하나도 없다. 상위 20%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0이 되겠죠. 0. 그렇기 때문에 범위는 0에서 2의 범위에 있는 거예요. 0에서 2. 중요한 것은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여기는 즉 다시 말해서 크면 클수록 2에 가까울수록 뭐다? 평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에 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자 여기 세 개를 같이 묶어봅시다. 자 여기 앞에 한번 적었지만은 이 세 가지 노렌츠 곡선, 진위 개수,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자 면적이 여기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여기는 1에 가까울수록 여기 5분위 분배율은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전부 말은 크면 클수록이죠. 여기는 불평등입니다. 여기는 불평등하다. 지금 우리가 불평등도를 보고 있잖아요. 불평등도를.
때문에 네 가지를 보통 사용하는데 노렌치 곡선, 진위계수,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라고 하지만 10분위 분배율 말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교재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노렌치 곡선 쭉 나와 있는데 개념은 보시되 2번 소득자의 누적 비율에 따라 이들이 차지하는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곡선이다. 나타낸 곡선이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문장 길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개념 쭉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거기 3번에 다 적었으면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 불평등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것이 진위계수이다. 진위계수 범위는 0에서 1로 되어 있는데 역시 노렌치 곡선을 수치화했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진위계수는 범위가 0에서 1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2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4번부터 본다면 5분위 분배율을 이렇게 보면은 5분위 분배율은 최상위 20%의 소득 누적액을 하위 20%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위 20%의 누적과 하위 20%의 누적이 똑같다면 1이지 않겠습니까? 1. 완전 평등이죠. 그런데 하위 20% 분모는 하나도 없고 상위 20%가 다 차지하고 있다면 무한대가 될 거예요. 범위는 1에서 무한대가 될 건데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범위는 1에서 무한대가 될 건데 그 값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페이지 나오면 무한대가 될 건데 크면 클수록 무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소득 분배가 균등한 사이일수록 1에 가깝고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값이 켜진다. 좀 더 가져다면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그 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고 바꿔주세요. 커진다를 더 좀 구체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범위는 1에서 무한대이다라는 것을 같이 봐주시고 다시 앞으로 10분위 분배율을 보면 10분위 분배율 여기는 2번에 있는 것처럼 상위 20% 소득학계에 대한 하위 40%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 격차가 작고 평등하고 반대로 낮으면 소득 격차가 크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에 여기서는 말은 뭐예요? 2번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문장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은 노트 정리한 걸 가지고 자료를 마감을 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법제론에 앞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일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